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테마 토크 새로운 국가 만들기 3부작 제1부 정치 제2편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늘 다른 일로 바쁜 황주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저번 제1편에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저도 사실 늘 대하는 질문이면서도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정치적인 것의 개념 같은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제와 포용의 논리 그리고 타협, 비타협의 이야기들을 우리 지금 현실과 좀 맞춰봐서 이야기하면서 좀 저도 많은 걸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실 이 3부작을 기획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탄핵 이후 지금 제일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선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선과 연결시키면 당연히 정치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탄핵 이후의 대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전에 지금 대선 주자들의 리더십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윤 선생님께서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난감한 질문 던지기. 이거 제가 무슨 종편의 패널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가 일단 난감한 질문 있으면 일단 남한테 던지고 보는. 예. 리더십 그러니까 그냥 인물평 인물평 이 정도로 가죠. 예. 저는 어쨌든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의제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후보가 무슨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다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는 것 같다. 남들은 그냥 대충 써주는 거 읽거나 아니면 말해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후보는 정말 자기가 나랑 입장이 가끔 다르건 간에 다를지라도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생각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지도자가 어느 정도 정책과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방향과 손가락으로 여기요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럼 지금 대선 주자 중에 누가 제일 디테일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디테일하게 잘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유승민 후보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손가락을 잘 가르치시는 분은 누군가요? 잘 가르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다 어설프게 가르치는 주자들 중에 아니면 손가락을 여기저기 찍는. 손가락을 여기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표만 된다 그러면 다 찍어보는 한번.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황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어떤 이렇게 흔히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무슨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게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거야. 혁신적 리더십이야, 서번트 리더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 후보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를 보려면, 선거 벽보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필되기를 적어도. 최근에 선거 벽보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한 분이.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본인이 그렇든가 그렇지 않든가 간에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런 것이고 그 적임자는 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저는 좀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굽니까 지금 제일 자신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근데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갖고 있는 이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벽보를 보면 내가 다
내가 아. 적임자요 뭐 이런 저는 좀 음. 그런 게 좀 안 와닿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믿음직하거나 신뢰가 안 가는데 뭐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하는 게 좀 곤란해서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삶을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포스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정치인들께서 반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넘치는 분들인데 다만 겉으로 그걸 드러내놓고 있는가 그걸 잘 자제하고 있는가에 뭐 큰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점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대선 주자들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을 때 떠올려 보면 다 그냥 대부분의 그 분들이 물에 물 탄 듯 같은 느낌, 뭐 술에 술 탄 듯 한 느낌, 그리고 뭐 일정한 시기나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정확하게 부상시키기보다는 뭐 그냥 대충 다 자기한테 표가 되는 쪽으로만 그냥 뭔지 몰고 가는. 사실 저는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좀 실망하고 있는 게요. 아무 대선 주자도 차별금지법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은 정말 좀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을 받으면 지금 표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차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을 받지 못하는 거 보면 참 대선 주자들이 표 때문에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거 제대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그럼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이 변혁의 시기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 뭐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바란다. 이 정도로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싸진 똥을 치우는 데는 10년 갖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이 엄혹한 시기에 이렇게 막 엉망이 된 것 속에서 그래서 최소 몇십 년의 집권 플랜을 가지지 않으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똥을 잘 치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적폐청산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원칙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뭐냐면 이렇잖아요. 아유, 원칙대로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 뭘 대충 끌어안아야 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이 통하는 것이 기본이야라는 것을 만들어야 그 이후에 건물을 짓고 새롭게 뭔가 부속을 들일 때도 그 원칙에 합당하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원칙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것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것이 원칙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리더십이다. 원칙을 예. 밀고 나가는. 제시하고 제시하고 밀고 나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칙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뭐 헌법 개정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이전의 정권이나 현재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작업이 전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 때 그 특별법의 목적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자리 잡혀야 하는가, 무엇이 원칙이어야 하고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가, 이게 뭔가 하나를 정할 때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조사와 해결까지 일관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네. 그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네. 그런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정수영 간사님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약간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시기에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거기에서 동의와 지지를 얻어가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일 텐데 지금은 막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약은 굉장히 남발되는데 자잘하면서도 디테일하고 아무튼 수없이 많은 공약이 산을 이루는데 정말
당선되면 지키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황민현 선생님 좋아하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이고 정말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1, 2, 3, 4, 5 뭐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조건에서 우리 해야 된다라거나 내가 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파편적인 공약이 산을 이룬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특정 공약을 말하기 힘들지만 뭐 이렇게 분야별 혹은 지역별 이렇게 표를 긁어오는 어떤 공약들이 산을 이루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핵심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통찰과 정책과 이런 능력들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들어요. 얘기를 듣다가 좀 생각난 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리더십에 대한 너무 과도한 것이 기대? 아니 그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었어요. 아,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우리가 이런 나라를 원해라고 하는 거죠. 나나 세윤쌤이나. 근데 그런 나라를 가능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그럼 어떤 방법 혹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돼라고 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 원칙을 끌어모아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불로 딱 세워놓고 따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한 태도나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나 잘 모르겠네 갑자기. 뭐 리더십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나 자기를 이끄는 사람을 옳다거나 효과적으로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죠. 예,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정의인데요. 사실 근데 이 정의가 정말 권력이라는 정의와 되게 유사해요. 권력도 추종자들을 자기가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가장 그 밀접한 단어에 밀접한 정치학적 용어에 가깝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페이스북에 SNS에 미담을 막 퍼뜨려 사람들이 이 후보의 뭐 초등학교 시절 뭐 군대 시절 뭐 아무튼 뭐 옆집에 살았는데 어쩌다 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좋은 사람 뽑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 뽑는 건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광화문 광장 나갔더니 무슨 인성 대통령을 뽑으시다 뭐 이렇게 서명하듯이 받으시는 좀 분들도 계시긴 하시던데 이게 그래서 이게 워낙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인성이 좋은 정치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을 정말 그래서 지도자의 조건이 좋은 인성과 뭐 착한 어떤 뭐 품성 이런 건가 아니면 어떤 자질과 능력 그러니까 좋은 인성과 품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질과 능력이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능력, 어떤 정책적인 추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고, 뭐 너무 미담이 넘쳐나요 페이스북에. 그게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리더십 이야기할 때 좀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국가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국가의 제도를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건 특정 후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는 특정 박근혜 씨가 국가의 제도를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딱 이해가. 특정 박근혜 씨가. 특정 박근혜 씨가. 사실은 그건 뭐 정말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라 예를 들기도 참 민망한 케이스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은 모 후보께서 국회의원을 법률에 따르면 이제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이 200명이에요. 2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100명 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규정이 헌법에 있는지 법률 규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저는 이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도를 그 사회가 놓여 있는 맥락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그 정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오바마 같은 예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비난했던 게 뭐냐면 오바마가 중재만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중재의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오바마가 중재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 제도가 대통령은 중재만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쓰지 못하게
제약을 해버린 곳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미국은 자기가 임명한 그 장관들이랑 대통령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아무런 예산 지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 지출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자기가 임명해도 장관이 예산을 따내려고 의회가 전부 다 의원들한테 아부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케네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이랑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무회의가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미국에서는. 열리지 않는, 안 열리거나 거의 열리지 않는. 열리지 않아요. 그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국무회의를. 그래서 사실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1년에 한 번 보면. 만나는 거네요. 1년에 한 번 그냥 밥 먹으러 모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철저하게 이익으로 분열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중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 퇴임할 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서 다 욕 안 하도 먹고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치 구조에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일이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구조인가요? 제왕적 대통령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왕적 대통령 구조? 이번에 헌법 판결문에도 제왕적 대통령 구조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강한 편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 제도와 정치 문화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른데 이게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 대통령에 대해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정치 문화적인 환경과 제도적으로 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가 혹은 뭐 감사원의 이제 예산 감사나 회계 감사 기능이 미국은 이제 의회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것처럼 삼권 분립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권 분립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취약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조건들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선거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한테 그 새로운 국가 만들기니까 저 또 묻고 싶은 좀 이게 뭐 철학자적인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이 사실 헌법상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가기관을 뽑고 있는 건가요?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근데 예.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예.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예. 그전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인지 몰랐어요. 난 너 부끄러워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본인이 양심에 따라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삼김 정치나 그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이 국가기관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실 국가기관이라는 말 자체도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서요. 이게 뭐지? 헌법에 규정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는데 저한테 이 질문이 그 방금 하신 질문이 다가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모두의 대통령이냐. 예. 근데 근데 정세윤 선생님 언어의 마술사야. 무슨 마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약하죠, 진짜? 언어의 마술사 진짜. 예. 깜짝깜짝 놀라요, 나 이야기를.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언론은 계속 강조해요.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된다. 이게 정치를 너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리가 뽑을 때는 어쨌든 지지자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지지한 우리가 지지한 대통령으로 대통령 뽑는 거고 다만 이 사람이 지지자들을 대변하지만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절차와 이런 제도에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뭐 어떤 차별적인 이런 거 없이 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 뽑을 거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선거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당선된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동의하세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글쎄요.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 논점이 예를 들어 뭐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모두의 대통령이냐는 실제로는 지지자의 대통령이었지만 우리가 정책을 일정하게 행사할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이 뭐 모두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한 국가 안에서 어쨌든 그 국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밀고 간다 하더라도 그런 설득의 작업이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쟁점이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쟁점 자체가 제가 여러분 물었던 거는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맞죠. 좋아하는 사람을 뽑고 있냐 아니면 국가 기관을 뽑고 있냐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을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럼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왔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실하게 지키는 기준 자체가 뭐 미담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럼 미담이 그걸 들려준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기 업무를 어긴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삶에 있어서는 되게 그걸 잘 유지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뽑는 사람은 되게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적인 삶을 얼마나 잘 유지해왔는가가 그 결국은 우리가 국가 기관을 뽑는 어떤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 되게 그 인물과 가지고 있는 유대감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를 뽑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면 트럼프를 뽑는 것은 그렇죠. 정말 극단적으로 예,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건 나와 상관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주장이 좋다. 아니 이 사람 캐릭터가 좋다. 그래서 뽑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사람을 뽑고 있냐, 국가기관을 뽑고 있냐,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국가기관으로서 어떤 객관적 대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애착들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애착에만 끌리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유지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실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채널의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책집을 보고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편이나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다 이미지예요. 안철수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게 이슈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여태까지 법안을 몇 개를 발의해서 이런 리더십을 보여왔다가 아니라 그가 안철수에서 강철수가 됐다. 이유는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 연설을 어떻게 루이 한다. 안스트롱.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가르마가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가 이제 판단의 준거로 쓰는 자료들이나 이런 데이터들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정책적이고 뭔가 이 사람의 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되게 이미지화돼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게 매력적이야 아니야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자료라는 거죠. 사실 뭐 그 당대 정치가 그렇게 한 사람의 미디어 이미지가 뛰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청중민주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는 뭐 과거의 인물 중심의 정치와 맞물려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좀 여기서 이제 리더십에서 조금 좀 개인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 원래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사상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근대 정치에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실체를 정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당이 집단적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 갈 바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적 리더십으로서의 정당 정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저는 좀 비관적이지만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대선 리더십과 이 정당 정치를 바라볼 때 좀 어떻게 차별되는 지점이 있나요? 리더들의 리더십과 개인의 리더십과 집단적 리더십으로의 정당. 지금 한국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진보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과 예를 들면 있을 때 좀 보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고 보수적인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집단 정치인 그룹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룹이랑 어울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의 굉장히 문제인데 그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친 친노 이런 것처럼 그 리더에 따라서 이게 당내의 파벌이나 당내 의견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저는 공화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프리덤 하우스인가 맞나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이름이 뭐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의견 그룹이 뭐 몇십 명이 모인 의견 그룹이 하나의 이제 그걸 비토하면서 무산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과 자신들 사상적 지향 뭐 티파티든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내 의견 그룹이 있고 그것들이 경쟁하면서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 이게 이제 당 안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사람이 뭐 대표할 때 당직자로 고용은 아니고 당직자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뭐 무슨 개 이런 식으로 약간 의견 그룹이라보다는 인물에 따른 계파 형태로 우리가 한국 정당들이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선생님 생각은? 저는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뭐 정당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지고 아니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에 대해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르면서 불만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뭐 대안 없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자면 이제 그냥 이미지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뭘 결정을 못해. 아까 정세현 쌤이 일부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근성이 없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파 정치를 한다면 계파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것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나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고 그룹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본질적으로 묻는다면 그건 뭐냐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의견에 기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의견에 기반한 그룹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부재하고 미국과 우리하고 좀 비교하면 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당 내 공천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별 이유가 없어요. 공천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예비선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지역에 그냥 쌩 까고 나가면 돼요. 말릴 수도 없어요. 구조상. 정당이 너 우리 정당이지만 너 우리 당원으로서 못해. 이게 못하는 게 뭐냐면 진성 당원 제도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냥 내가 공화당이라고 그냥 등록만 하고 나가서 후보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권 제도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트럼프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도 뭐 하원 상원 해가지고 뭐 거의 한 8번 10번 뭐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했고 영국의 이제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일제 선거구에서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레미 코빈이 그래도 굉장히 뿌리박고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게 형성된 그 선거 승리가 지금의 이제 제레미 코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비견되게 우리는 조금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이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행사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의 집단적 리더십이라는 게 안 좋은 인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다.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큰 권력도 나눠 먹고 작은 권력을 가졌으면 근성 없이 작은 권력을 나눠 먹는 야당을 하면 집권할 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야당 권력을 나눠 먹는 그치, 제 2당으로서 계속 만족하는 자기네들끼리 그게 이제 강한 불만이었는데 한때 근성 없이 그냥 그 야당의 권력을 나눠 먹는 이게 뭐죠? 꼬마 스머프들처럼 너무 귀엽게 묘사하시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집단적 리더십이라는 게 적당히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로 형성하는 거지 이게 어떤 입장과 의견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나눠 먹는 어떤 조종 회의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당이라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반영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의사를 반영해줘. 근데 사실은 나의 의사를 반영하는 곳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 자체도 의견이 되게 다르니까. 근데 뭔가 이제 그러면서 나의 의견도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 스스로도 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일관성을. 근데 현재 정당들을 보면 특히나 사실 이제 집권 가능성하고 되게 크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하는 데가 집권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사실 내가 지지해도 이게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권 가능한 정당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정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해서 사실은 그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정확하게 지지한다기보다는 내가 더 강력한 편에 서는 입장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당보다는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집권당 편에 서는 성향.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의 나의 어떤 뭐 입장과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실에서는 집권 가능하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그나마 나와 비슷한 정당을 선택하는 게 이제 반복된 우리의 이제 선거 일종의 훈련이 아니었던가. 그쵸. 정치 훈련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럼 조금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이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정당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는 지역구 300석 중에 지역구가 이제 거의 뭐 8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 이런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건지, 전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그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왜 계급 정당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급 투표를 하지 않는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정당을 왜 투표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사람은 이게 정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치 학습이고 정치 훈련인데 이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지역구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뭐 257명인가 257명의 현재 지역구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의 이익이라는 게 저는 종로에 살지만 종로구의 이익이 뭔지 모르겠어요. 종로구 뭐 건물 세우기, 뭐 다리 짓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후보를 찍으면 이게 종로구의 이익을 이 사람이 대변하는 건지, 이 정당이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종로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뭐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종로구 알 수 없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가 형해화되어 있지만 자기가 어떤 카스트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계급 있죠. 계급이 있고 이 정치인이나 정당들도 내가 이 카스트를 대변하겠다. 근데 주로는 하층의 다수 카스트들을 대변하는 거죠. 하층에 있는 쪽수가 많은.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확실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층 카스트들이 하층 그 카스트 정치나 정당을 뽑아주면 뭐 리턴이 있는 거죠. 리턴이 있는 거 쿼터 막 대학 입학 쿼터 막 늘려주고 정책적인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서로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도대체 지역구의 이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된 상황에서 맞아요. 지역구의 이익이라는 게 주역구의 현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정치 학습과 훈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부합하는 정치인과 정당에게 투표하는 이게 좀 매치되지가 않는 훈련들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제도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확실히 자신의 존재와 맞는 존재와 비슷한 그 후보나 혹은 정당에게 투표하려면 좀 그게 좀 확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건 선거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일단은 지역과 어떤 특정한 그룹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의 정당이 먼저 형성되어 있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또 한편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선거 제도 변경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사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지역구 이익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 근데 지역에서 내가 선발되는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의 이상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선거 제도가 개편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보다는 국가 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산하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 선거 제도라는 것 자체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비례대표는 확실히 우리가 정당에 준 투표와 의석수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이 구도는요. 이 소선구제는 정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는데 의석 점유율은 50%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 안에 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 정당 정치를 생각한다면 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조금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대의 정치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대의 정치 맞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의 대의 정치, 민주주의가 대의 정치라는 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맞서서 정당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에서 형조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치가 피곤하다고 하신 말씀이 되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의제나 아젠다에 대해서는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좀 하는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 세입자인데 여기 동네 일까지 내가 이거 이렇게 참여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나 내가 이사 갈지도 모르고 막 들은데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거주지가 그럴 줄도 모르는데 내가 동네 건설 반대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하면 피곤해. 나 그래서 또 퇴근해서 거기 나가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전국 단위 의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이게 피곤함이 몰려와요. 좀 이게 왜 시의원들 똑바로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피곤한 일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 은연중 사람들이 좀 대표를 뽑아놨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의 정치에 대한 집착. 좀 대표를 뽑았으면 좀 잘했으면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또 어쨌든 대의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뽑아놨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직접 참여하자 하니 피곤해. 근데 만족스럽진 않아. 이 딜레마 속에서 어느 지점에 좀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여라는 것도 이 중간 어느 지점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고치려면 대의 정치의 어느 포인트를 손봐야 될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예, 작자가 좀 생각하는 그런 대의 정치가 뭐가 문제고, 아까 만족스럽지 않은 포인트 중에 그럼 어떤 걸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 참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시민들이 주장했지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안 받아주면 맞아. 끝인 거예요. 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저 사회 받을지 안 받을지 저 정당이 우리의 요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요구하다가 안 되면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지만 우리가 몇 명 모이면 이거 할 수 있어 라거나 몇 명의 의견이 모이면 반영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되면 대의제로서는 대의제로서 작동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제도적으로 확보된다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례 개정 저희 참여연대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 했을 때도 서울 시민 10만 명 서명이면 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분명하면 되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뭐 대의 정치 포인트 한 말씀 좀.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여유 없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의 정치에 불만이 있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기는 많은 부분이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어도 내가 조금만 힘이 남아 있었어도 사실은 내가 어쨌든 직접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바쁜 시점에는 사실은 국가의 태제가 있어도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도 사실 못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주의에는 그러니까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백성에게 여가를 주는 것이 의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백성이 민주적 훈련이 되고 민주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사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경증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지쳐갖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대의 정치를 활성화시켜서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된다. 그렇죠. 아, 예.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대의 민주정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의란 나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의사를 확인해야 그걸 의사를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확인한 건 뭐냐면 나 민주당이야. 나 새누리당이야.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심한 건 네가 우리 안 찍으면 어떡할래? 뭐 이런 걸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서 재밌는 말이 생각나는데, 그 무한도전 최근에 국민의원인가 그 프로 하는데,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는 말한 적 없는데 왜 저를 국민을 대변해서 뭘 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하는데, 의사를 표명한 적 없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어떤 정치 행위에 포장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이렇게 갖다 쓴다는 건 그런 의견 이야기였는데 네. 예, 비슷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만약에 대의 정치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대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대의 정치가 아니라 저는 엘리트 정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저는 이게 결국은 또 엘리트 정치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전 대의 정치와 그건 평범한 유권자들 사이에 좀 훨씬 더 활력적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절반씩 갈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식으로다가. 예,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이 6년인데 3분의 1씩 2년마다 갈거든요. 그럼 상원의 지형이 변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이 갈리면 우리나라도 4년이니까 2년마다 하게 되면 중간 평가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중간 평가를 통해서 정당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늘 우리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4년마다 돌아오지만 이걸 갖다가 절반씩 바꿈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제도적 상상력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국회의원을 절반을 그냥 우리가 150명씩 2년마다 갈아보자라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좀 더 제도권 정치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이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각자가 정치에 거는 기대, 희망, 에 대해서 한번 뭐 짤막하게 소감을 듣는 거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세영 간사님, 뭐 정치에 거는 기대. 속으로 기대가 별로 없는데. 아, 그런가요?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김학원 선생님하고 그런 녹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던 그 교육부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국정화 추진단장을 했던 사람이 교원대 사무국장 거의 진짜? 총장에 버금가는 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교원대를 도와주는. 교원대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립대학인데 교원대 행정을 책임지는 그 총장을 제외하면 없는 핵심적인 이제 지휘와 역할인데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교원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되게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교육부에서 최근에 임명을 철회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다는 뉴스가 크게 나지 않고 이게 몇 매체에서 작게 소개되고 저희 페이스북에서 보긴 했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뭐 국회 뭐 교문위원회에서 뭐 장관을 불렀다가 호통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도대체 이게 국정화를 추진했던
인물을 우리 교사를 양성하는 이 교원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건 도저히 상식과 양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 운동을 아마 전개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각자의 선자리에서의 어떤 싸움, 참여가 세상을 조금 더 바꿔 나가는 게 아닌가. 그 힘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정치, 중앙의 정치 혹은 뭐 또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더 왔을 때 그것들이 정치를 좀 더 바꿔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의 이제 기본 체력들이 정치를 바꿔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 현실 정치 그 자체에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막 환상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는데 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라는 게 되게 집중된 세월을 되게 오래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순간 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를 얘기할 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쟤네들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표현할 때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공적이 되고 되게 양심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설계하게 되고 나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되게 마법과 같은 일이 저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가 뭐 정치꾼 정치가 얘기를 할 때 뭐 이번 선거를 대비하면 정치꾼이고 다음 세대를 대비하면 정치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이 이제는 정치가들이 되어서 우리가 광장에서 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거는 우리의 뭐랄까 생각이나 거대한 우리의 그런 이미지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류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은 아직은 해본 적이 되게 없어서 굉장히 미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을 지금은 또 묵묵하게 훈련하고 만들어가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위로와 기대와 그런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정치에 거는 기대라고 한다면요. 사실 저는, 뭐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믿거든요.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도 속에 제한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도에 철저히 제한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한 국가의 제도를 잘 지어나가는 거 거기에 되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칸트가 했던 좋은 헌법이 악마도 좋은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도 되게 그러니까요. 예. 그걸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가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지금 사실 우리 대선 전국 보면서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시스템에 집중하면 어떨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에 집중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정당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뭐 기대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정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할 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이 정치 파트만 해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들이 앞으로 또 여러분과 계속 이 국가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미래의 전망까지 계속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1부는 저희들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았으면 저희들이 뭐 딴 걸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있어서 필요한 정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너무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